고흐는 천재가 맞는가? 그리고 또 화가로서 사는 게 가능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재라는 게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지는 게 또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먹고 사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진짜 자취만 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 이제 부모님 세대 분들도 노후 준비가 정말 완벽하게 끝난 부모님들이 저는 되게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흔히 이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걸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집이 없는 분들은 이제 월세랑 월세 플러스 이제 뭐 전기비, 뭐 기타 공과금으로 나갈 거고, 그리고 집이 있으신 분들도 공과금이랑 이제 관리비를 통해서 이제 돈이 나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음, 화가라는 게 정말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분야가 아무리 뭐 다양해졌다고는 해도 그러니까 웹툰 작가라고 했을 때 데뷔하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어렵고 데뷔를 했어도 작품성을 유지하고 꾸준히 활동하는 작가들은 되게 드물단 말이에요. 조용히 사라진 작가분들도 있고 한 작품하고 사라지는 작가들도 있고 실력이 있음에도 몇 년씩 이제 작품을 못 내는 작가님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품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흔히 천재의 음악가라고 불리는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조차도 활동 기간이 긴 편인데도 생전에 앨범이 10장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적은 앨범 숫자고요. 그만큼 이게 창작이라는 게 쉽지 않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화가 예를 들면 화가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뭘까요? 그림을 파는 거예요. 그림을 파는 게 화가가 돈을 버는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시대가 좋아져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거나 영상을 수익을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게 제가 제일 원하고 꿈꾸는 거고 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저는 퇴사당하기 전에 돈 좀 벌리면은 이제 공용화실 같은 데를 월세를 이제 몇십만 원 내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 녹화하고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이렇게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퇴사를 당해가지고 뭐 불가능하게 됐고 더 현실적인 방법은 그림 강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강사도 이제 입시 미술을 하는 사람이 아닌 화가 그림을 하는 사람은 또 이제 미술 강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뭐를 하냐? 뭐 알바나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지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술활동, 그러니까 예술활동 지원금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저도 그림으로 먹고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쉬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해서 꿈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에요. 이제 마음 한켠에 가지고는 있는데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이제 집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저도 당연히 집에서 하는 거에 대한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그림이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그림은 유화란 말이에요. 유화인데 유화라는 것 자체가 그 유화의 유가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기름으로 그리는 그림인데 물감이나 재료는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사놔서 있는데 근데 이게 집에서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화실이 있어야 돼요. 화실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고, 그리고 집에 창고가 있으면 창고에서라도 이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그리면 되는데 창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화를 해본 사람은 알고 이제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주유소 기름 냄새 같은 게 방에서 하루 종일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사실상 그림을 그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술가는 가난하고 배고프다. 그런데 어, 창작이라는 것 자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최소한의 환경 생활이 이제 안정적인 상태가 됐을 때나 창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예술가가 낭만적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배고픈 예술가가 뭔가 뛰어나 보이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장기간 배가 고프면 창작의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고 건강도 무너지고, 그 예술가한테 필요한 거는 고난이나 괴로움이 아니에요. 부처가 되고 싶고 뭐 해탈의 경지에 오르고 싶은 게 예술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속성, 꾸준하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는 후원이나 안정적인 공간, 그리고 재료, 그리고 생활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열심히 하면 되냐?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이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공한 명화를 그렸다고 볼 수 있는 예술가들은 대부분 전부 유명한 스승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화가 밑에서 화가가 배우고 그 화가가 또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면 그림 못 그려요. 그릴 수가 없어요. 당장 내가 내일 쌀을 사려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뭔 그림을 그리고 있겠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그림으로 먹고 산다. 그림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림을 팔아야 그림으로 먹고 사는데 그림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루 한 끼 라면을 먹더라도 어쨌든 먹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쌀을 정말 뭐 끓여서 뭐 죽처럼 먹더라도 어쨌든 뭐를 먹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죽겠죠. 고흐가 이제 많이들 천재라고 해요. 근데 저는 무조건적으로 고흐가 천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 일단 그 당시에 인정을 못 받은 화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은 뭔가 타고나고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 속의 천재 상당수는 후원이나 이제 인맥적인 네트워크 또는 스승, 그리고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재가 어느 정도 마케팅이나 광고로서 쓰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발견된 천재만이 기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수많은 고흐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10년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서 그림만 그린다면 고흐같이 천재적인 화가가 될 수도 있고, 저 또한 그런 거예요. 저 또한 10년 동안 방 안에서 그림만 그리면 고흐 이상의 또 다른 천재로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고흐보다 못한 화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초로 시작하거나 어, 최초로 뭔가 시도했던 그런 사람이 보통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를 떠나서 말이죠. 뭐 점 하나를 찍더라도 그 점 하나를 먼저 찍고 그 점에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 예술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의 분들은 고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고흐는 프랑스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프랑스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저는 대부분일 거라 생각을 해요. 깊게 관심을 안 가졌다면 아마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실 거고, 또는 이제 그림의 배경이 대부분 프랑스의 배경이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흐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냐는 거는 과연 알고 있었을까 싶어요. 모르셨다면은 저는 고흐를 안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흐의 국적 자체가 네덜란드고요.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흐라는 존재 자체가 프랑스 자기들의 문화유산으로 끌어들이기가 굉장히 쉬웠고, 당대 프랑스 화가들이 고흐를 언급하고 프랑스 미술관에서 고흐의 그림을 적극 소장하면서 예술 시장에 비극적인 천재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품화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출생의 네덜란드 사람을 말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미술사 속의 인물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흐의 이제 미술 기법, 화법 같은 게 있는데, 뭐 현대로서 사실 고흐 화법처럼 못 그리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고흐 같은 화법으로 충분히 그릴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고흐처럼 그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에는 화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뭐 그림이 특이하고 기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작가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뭐 음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 화장품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 뭐 처음에 시도한 사람은 와 화장품으로 화장을 그리는 이제 그림에 화장을 하는 사람, 와 특이하다 이랬을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뭘로 해도 다 특이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인데 뭐 몇십억 명 중에 80억 명인가요? 70억 명 중에 화장품으로 그림 그리는 게 뭐가 그렇게 희귀하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화장품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스타성 있는 화가가 필요했고 거기에 걸맞는 화가 중에 한 명이 고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근대 회화의 비극적인 선구자로서 이제 포장을 한 거죠. 그래서 고흐는 프랑스가 만든 화가가 됐고 프랑스 화가처럼 알려졌고 여러분들은 프랑스 화가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유명해진 거죠. 당시에 프랑스에는 화가가 없었냐? 클로드 모네라는 인상주의 화가가 성공하고 있었고, 모네는 생전에 전시도 활발하고 작품도 잘 팔린 작가예요. 생전에도 성공했었던 작가고, 생후 죽어서도 성공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러나 고흐는 미술계에서 외면당한 화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재로 불리고 있지만 그림이 독특해서가 아닌 이야기와 마케팅이 대중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실력이 있었다면, 능력이 있다면 본인이 그림을 팔고 생활비를 벌면서 그림을 그렸겠죠. 그런데 고흐가 몇 살부터 그림을 그렸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27부터 약 10년 동안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럼 37살 정도까지 그림을 그렸죠. 거기에 부모님도 아니고 지 동생 태호한테 지원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대에도 정말 욕먹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고흐는 경제적으로 독립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면에서 있어서는 저도 똑같아요. 저도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을 해본 적이 없지만 저는 그래도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거나 아니면 뭐 에어컨이라든가 보일러를 사드리거나, 그리고 또 저는 어쨌든 취업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 일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고흐는 10년이 넘는 생계와 창작을 모두 태우 동생의 지원으로서 이루어졌고, 죽기 직전 10년이라는 시간조차도 단 한 달도 스스로 먹고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편지 내용 중에는 나는 내가 보내주는 돈 없이는 붓조차도 들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27살에서 37살까지 먹은 성인이 틀어박혀서 그림만 그리면서 동생한테 돈을 타서 쓰는 놈인데 그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그림을 팔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 동생 태우가 무슨 일을 했는지부터 아셔야 되는데,
동생인 태우는 당시에 이제 능력이 있던 그림을 판매하는 판매상이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고흐의 그림을 납품을 하거나 판매하기가 굉장히 유리했겠죠. 동생이 그림 파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고흐는 작품을 꾸준히 그림을 이제 그렸고, 동생은 그 그림을 출품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출품도 많이 하고 거래처 이제 수집가 화가들한테도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고에게 사람들이 형의 그림을 어렵게 보고 있고 아직까지 시장에 준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고흐는 지 고집으로 지가 그리고 싶은 그림만 그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사실. 고흐는 시대에 맞는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난해하고 강력한 색, 터치를 고치지를 않았어요. 인맥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일도 하지 않았고, 즉 안 팔리면 팔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떠한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시대를 앞서가고 본인만의 스타일을 추구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괴짜처럼 실험적인 그림만 그리면서 실패한 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으로 치고, 음식으로 칠게요. 음식으로 치면은 모두가 치킨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9%가 치킨을 먹고 있는데 혼자 삼계탕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닭으로는 삼계탕이 최고라고 생각해. 무조건 나는 삼계탕만 고집할 거야. 그런데 100명 중에 99명 이상이 다 치킨을 먹으니까 본인이 안 팔리는 거예요. 본인의 삼계탕은 안 팔리는데 죽어라 삼계탕만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저는 이기적이고 멍청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라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정말 천재였다면 그 시대에 맞는 그림으로 바꿨다가 팔리고 이제 인기가 많아졌고 내 생계가 가능할 때, 그때서야 본인의 그림을 그리는 게 맞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천재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멍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고집만 부리고 본인 그림만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감성적이고 화사한 그림이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지금도 아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두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개성 있는 그림도 좋아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집에 거는 그림이 화사한 그림이 좋지 우울한 그림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천사 그림이 좋지 악마 그림을 집에 누가 걸고 싶어 하겠어요. 정말 특이한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클로드 모네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성공하고 있었고, 혼자 실험적인 미술을 한다는 그 고흐는 민폐를 끼친 거죠, 사실상. 그림이 독특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이야기와 마케팅이 저는 대중을 사로잡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은 어느 시대든 간에 그림 자체가 여러분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그러니까 생필품이 아니죠. 뭐 그림 안 산다고 그림을 내 집에 안 건다고 해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고 현대에도 그런데 그림을 누가 사냐? 돈 있는 상류층이 그림을 구매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집에, 거실에 또는 본인 식당, 뭐 본인 회사에 그림을 걸어두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고흐의 그림은 불안, 우울, 어두운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집에 걸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림을 그렸던 고흐는 결국에 공식적인 판매를 했던 그림은 붉은 포도밭 하나라고 알려져 있고요. 일부에서는 두세 점 팔렸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식 기록이나 문서에는 단 1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시대에 뒤처지는 그림을 그렸었던 거죠. 시대를 시대에 맞는 그림을 그리지 못했는데 이게 왜 앞서갔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을 그렸다는 말이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간으로서 동생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저는 적당히 하고 그만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년, 뭐 2년, 3년 그림이 안 팔려요. 그러면 취업해야겠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림 하나 파는 인간이 뭔 재능이 있냐는 거예요.
수능 10년 본다고 노량진에서 자취방구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현대에서 욕을 얼마나 처먹겠어요. 그것도 본인이 뭐 일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고시원 생활하고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오로지 지원만 받는데요. 그것도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아도 욕먹을 판에 자기 친동생한테 그렇게 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학을 합격을 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고, 고흐는 그림을 많이 팔았어야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화가가 되는 거였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심지어 동생 태우는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혼까지 한 태우 요한나 부부한테도 돈을 계속 요구를 했을 거예요.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우는 그 형한테 10년 동안 돈까지 주면서 정신적 예술적인 멘토까지도 했어요. 근데 고흐는 결국에 자살을 했죠. 고흐의 그림조차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피카소 같다고 생각을 해요. 고흐 피카소 그림을 어린아이들한테 보여줬을 때, 와, 진짜 너무 잘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싶은 거예요. 또는 고흐랑 피카소의 존재를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당연히 모를 수가 없겠죠.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둘의 존재를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그림을 보여줬을 때, 와, 진짜 뛰어난 명화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냥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정말 똑같이 잘 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림을 더 잘 그렸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우리가 교육 때문에 예술을 뛰어나다, 천재적이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냥 고흐는 천재다. 고흐는 천재구나. 피카소도 천재다. 피카소도 천재니까 그냥 이렇게 습득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예술이 그래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랑 힘이에요. 고흐가 활동하던 19세기 후반 유럽은 예술의 중심이었고, 그 중에서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같은 국가가 미술 시장을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술사가 쓰이는 방식도, 화가가 발견되는 방식도 국가 권력, 그리고 갤러리의 투자, 유럽 중심의 시선 속에서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결국에 시장이고 국력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힘에 있는 곳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아프리카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과연 없을까요?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당연히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을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아프리카 출신 화가의 이름을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출신? 떠오르는 것 자체가 없어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일본 화가? 그러면 일본 화가는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국 화가도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프랑스나 미국, 유럽 국가는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뭐 브라질, 뭐 아프리카, 어? 뭐 동남아, 태국, 베트남, 거기에 과연 화가가 없을까요?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떠올리는 화가가 없어요. 있으시다면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만큼 미술에 관심이 많으신 거니까. 근데 저는 미술을 전공했으면서도 떠오르는 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약하면 예술도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약해져요, 실제로도. 똑같은 그림을 예를 들면 한국인이 그린 그림이 있고 프랑스인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 작품명도 똑같고 기법도 똑같다고 해요. 그래도 사람들은 프랑스인을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몽골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몽골이랑 한국 작가가 있다고 쳤을 때 대부분은 저는 한국 작가를 더 많이 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 나라가 힘이 세면 그 나라의 예술도 힘이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국가의 이미지가 예술의 가치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뭔가 그렇잖아요. 일본 작가, 일본 화가라고 하면 뭔가 물감도 되게 좋은 거 쓸 것 같고 뭐 하루 종일 뭐 그림만 그릴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화가 아프리카 화가가 좋은 물감을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뭐 그 장인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거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왜냐면 모르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메이드 인 프랑스,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고 적혀 있으면 뭔가 장인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으면 뭔가 되게 상품이 부실하고 상품성이 안 좋을 것 같고 잘 고장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메이드 인 코리아? 그래, 뭐 국산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K 문화, K-팝, K 드라마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고 잘 나가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서야 한국 미술이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십 년만 해도 마늘 냄새 난다. 김치는 냄새 난다. 이렇게 조롱받던 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무시당하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가고 싶은 나라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무시당하던 나라가, 국가가 힘이 커지니까 예술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흐의 천재성도 제가 볼 때는 유럽이라는 무대 위에서였기 때문에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고흐를 놓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힘없는 나라, 이름 없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아요. 국가가, 사회가, 그리고 관객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고흐가 뭐 가나 출신이라면 지금같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가나에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 하나, 1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왜냐? 아프리카 가나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무대가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고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알게 모르게 인종 문제도 있어요. 흑인화가 아는 사람 있을까요? 흑인화가 흑인화가 누가 있지?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장 미셸 바스키아. 제가 좋아하는 흑인 화가 중에 하나인데, 바스키아라고 하죠, 흔히. 근데 이 사람 말고 떠오르는 사람 있을까요? 그리고 바스키아가 뜨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바스키아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가나 사람? 아니에요. 브라질 사람? 아니에요. 뭐 나이지리아? 아니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흑인이고 미국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장미셸 바스키아가 낙서를 해도 예술로서 취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만약에 바스키아가 그냥 시골 아프리카 그냥 시골에 벽에서 낙서를 했다면 두드려 맞기나 했겠죠. 아니면 벽에 낙서만 하는 애로 인식이 됐겠죠. 근데 미국이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또한 유명화가 예술가를 떠올렸을 때 아시아인이나 또는 한국 작가가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안 떠올라요. 뭐 저도 물론 제가 좋아하는 화가가 있어요. 김환기라고 있는데 저는 김환기 작가 정도는 떠오르는데 뭐 유명한 한국 작가 한 5명도 얘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외국 작가 뭐 피카소 그리고 뭐 어, 갑자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얼굴들은 다 생각이 나요. 어쨌든 뭐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 서양인 백인 작가부터 떠올리게 돼요. 그만큼 우리는 교육되고 세뇌되어 있어요. 그림은 직접 봐야 진가를 안다고 하죠, 흔히. 근데 모나리자 엄청난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모나리자가 예술적으로 뛰어나다는 사람들조차도 모나리자를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도 뛰어나대요. 왜? 유명 평론가 예술가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고흐 그림도 그래요. 고흐 그림 실제로 보고 별로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별로여도 별로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 고흐는 천재인데 내가 고흐 그림 못 그렸다고 하면 네가 얘보다 잘 그려? 근데 고흐보다 잘 그릴 수도 있죠. 왜요? 고흐보다 뭐 그림을 못 그리는 화가만 있을까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고흐보다 그림을 못 그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흐보다 잘 그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고흐는 천재라고 불리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화가들 집안 배경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 놀라실 텐데 흔히 말하는 대부분 금수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모님 지원이 있으니까 그림만 그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부러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구조적인 현실이에요. 아, 물론 부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단순히 재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캔버스, 물감, 작업실, 전시 비용, 다 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을 누가 보장을 해주느냐? 어, 돈이겠죠. 그리고 부모님 또는 지원하는 곳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실력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누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 평범한 직장인이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하루에 몇 시간이나 그리겠어요. 뭐 잠을 줄인다고 쳐봤자 하루에 뭐 4시간? 4시간도 저는 많이 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데 바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생계 때문에 붓을 잡을 시간조차도 없어요. 반면 배경이 있는 사람은 전시를 열고 사람을 만나고 기회를 잡아요. 왜냐?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경험이 쌓이고 깊이가 생기고 결국에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미술계뿐만이 아닙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돈과 시간이 충분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아티스트라고 불리고 작가 타이틀을 가지고 전시회를 열어요. 그림을 그리고 팔고 컬렉터들이랑 네트워크를 쌓습니다. 이거는 뭐 비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환경이 주는 압도적인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실력 이전에 환경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천재라고 불리는 고흐조차도 10년 동안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항상 영상에 링크를 남겨두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링크에 고민 상담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댓글로 네이버 폼에 이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